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국내 주식시장에선 블랙 프라이데이 징크스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달 들어서 매주 금요일마다 코스피의 급락세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는 이 징크스를 좀 깰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만 봐서는 출발 나쁘지 않을 듯 보입니다. 지난 금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는데 단순히 낙폭 과대에 따른 매수라기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죠. 2인자로 불리는데 통화 정책이 다소 긴축적이어야 하지만 최근의 조치보다는 완화될 수준이어야 한다라고 말한 덕분입니다. 이로 인해서 패드워치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70%까지 올라갔는데요. 다만 여전히 걸리는 건 AI 쪽입니다. 올해 엔비디아의 매출 채권이 작년에 비해서 급증한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 채권이라는 건 한마디로 외상 장부입니다. 기업이 상품을 제공하고 나서 아직 대가를 받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데요. 이 매출 채권이 334억 달러까지 증가한 걸 두고 시장에서는 물건이 팔려 나갔는데 왜 돈을 못 받는 거지라고 의구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올바른 재무 분석에 따르면 매출 채권의 경우에는 회수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회수 기간을 따져봤을 때는 역사적인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회수 기간이 다소 높아졌던 시기가 지나고 나면 매출 급증이 뒤따랐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재무적인 압박이 아니라 성장 국면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패턴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수익성 논란은 끊이지 않지만 IB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좀 증폭되고 있는 의심이 가라앉기까지는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인벤티지랩이 기다렸던 계약 체결 이슈를 발표하면서 이런 시장 안에서도 바이오 쪽 흐름이 꽤나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실제로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는 주간이기도 해서 관련 내용들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모닝콜이 울리네요. 한 주가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같이 썰전 통해서 전략 세우러 가보시죠. (11월) 11월의 마지막 주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다음 주면 12월이네요. 네. 시간 진짜 빠릅니다. 일단 이번 주는 진짜 11월의 마지막 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거래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장 분위기를 봐서는 뉴욕 증시에서 조금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아니라 윌리엄스 연은 총재가 통화 정책에 있어서 다소 긍정적인 발언을 해준 덕분입니다. 이로 인해 패드워치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70%까지 급등했는데요. 문제는 깜깜이 지표라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역시 이제 그 연준의 2인자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이 윌리엄스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연준, 그러니까 다음 달 그 FOMC에서의 파월 의장이 취할 수 있는 스탠스를 미리 예고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조금 더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어떤 이런 좀 긍정적인 기대감.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이제 시장의 무게가 엔비디아의 실적에서 FOMC로 그렇죠. 옮겨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상징적인 인물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에 상당히 좀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사실 연준 인사들의 전반적인 발언을 보면은 여전히 신중론입니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 총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 이후에 바로 이제 그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수준의 어떤 발언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콜린스 총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금 지역 연 총재들의 스탠스는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로. 이번에는 동결 쪽으로. 사실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쪽은 뭐 스티븐 마이런 이사라든가 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라 뭐 이제 이사라든가 다음 대원 연준 의장이 유력한 네.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은 뭐 이전부터 그렇죠.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주장해 왔고 여기에 이제 윌리엄스 총재가 조금 더 한 숟가락 얹는 상황인데 대부분의 지금 지역연은 총재들은 거의다가 지금은 동결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 FOMC에서 사실은 내부의 어떤 그런 의견이 굉장히 좀 엇갈리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의사록 보면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이제 파월 의장이 합의를 도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요. 사실 연준이 역사적으로 이렇게까지 의견이 엇갈렸던 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지금 다시 패드워치의 어떤 그 예상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사실은 정말 뭐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뚜껑을 열어봐야지 되는. 뭐 지금 섣불리 여기서 10월 FOMC에서 금리 그 경로가 어떻게 나온다라고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운. 아마도 이건 대부분의 뭐 이제 이런 언론이라든가 또는 이제 IB라든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은 의견이 다 엇갈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번 12월 FOMC처럼 아마도 예상이 힘든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네,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럼 우리가 뉴욕 증시 지난 거래일에 한 번 반짝 반등을 했다고 해서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또 무게를 실기는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라는 맞습니다.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가 두 가지 기둥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금리고 하나는 반도체, 수익성, 버블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좀 뜯어보니까 시장이 단순히 수익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요. 엔비디아의 매출 채권이 다시 좀 불을 지핀 것 같은데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만 놓고 보는 게 맞느냐 아니면 회수 기간을 따져봤을 때 같이 보는 게 맞느냐. 대표님 이거 실제로 뭐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이 과도한 우려일까요? 사실 3분기 팩트를 보면은 네, 매출 팩트. 채권이 전분기 대비해서 한 44.7%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단 이걸 갖다가 이렇게 뭐 이거 빚이 늘어나고 있다. 빚이 늘어난 거 아닐까요? 예.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시각들이 빅테크들이, 일단은 예.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3분기 매출과 직전 분기 매출을 비교해 봤을 때 요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출의 증가분이 대부분이 매출 채권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조금 너무 확대 해석일 수가 있는 게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지금 재무 리스크가 뭐 있느냐 그건 전혀 아닌 거죠. 엔비디아가 보유한 현금이라든가 유동성 자산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단순히 매출 채권이 증가했다고 그래서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회수기간이라는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 회수기간은 여전히 41대 수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41대 수준에서 한 번도 뭐 벗어나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것이 이상징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매출 채권의 증가를 이렇게 이제 연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실질적인 리스크가 없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신규 고객들,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M7을 비롯한 빅테크들보다 그보다 낮은 급에 있는 기업들에는 분명히 리스크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신들을 보면 갖다가 이제 미드 플레이어라는 표현을 썼던데 중간 플레이어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빅테크들보다 낮은, 그러니까 회사 규모라든가 어떤 있겠네요. 유동성의 이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기업들도 지금 엔비디아의 고객사들이에요. 네. 그런데 보면은 이게 이런 아마 고객들이 외상 구매로 매출 채권을 늘린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어떤 좀 합리적인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기업들, 그러니까 빅테크보다 약간 밑에 급에 있는 네네. 이런 어떤 중간 플레이어들의 어떤 현금 여력이 향후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당장 일단 매출 채권을 발생시켰지만은 향후에 이들 기업들의 어떤 유동성이라든가 또는 펀더멘털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거는 미국 증시에서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몇몇 네.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은 예. 계속해서 급락을 하고 있죠. 뭐 이게 대표적으로 오라클 같은 회사인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건 뭐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려입니다만은 향후에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네. 뭐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기업이 어디 단에 있는지 중대형 단인지 아니면
조금 중소형 단에 있는 기업인지에 따라서 이런 부담을 지고 가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엔비디아도 부담이 아니고 그들도 어떻게 뭐 대출을 받든 회사채를 발행하든 해서 채워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조금 장기화되거나 아니면 버블처럼 좀 커지면 도미노 효과도 우리가 뭐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기는 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반도체 투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사실 반도체 업종,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어떤 펀더멘털의 변화는 전혀 없어요. 주가가 빠진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AI 버블론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기술 전반에 부정적인 투자 심리가 형성이 됐고 네. 결국 이 영향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주가가 센트의 빠진 건데. 영향입니까? 근데 예. 이제 지금 4분기라든가 내년 실적 전망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됐건 SK하이닉스가 됐건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죠. 네, 늘어나고 100조 있어요. 원까지 그렇기 나오고.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지금 뭐 메모리 뭐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지금 환경을 보면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소부장주들은 어떻게 된 거냐. 그렇죠. 소부장 지금 내에서는 주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예.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은 잘 가고 있는데 몇몇 종목들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네. 결국 이거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익의 반영 시점에 대한 문제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올해부터 이익이 반영되느냐 아니면 주가는 올랐지만은 이거는 내년 이후에 어떤 이익을 미리 반영한 거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지금은 일단 네. 약간 차별화되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더군다나 최근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투자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반영된다면은 향후에 회복될 그렇죠. 일만 이제 장비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추가적인 발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하나의 어떤 이익의 증액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어떤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은 저는 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네.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의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떤 이게 의견의 변화라든가 뷰의 변화는 지금은 네.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테크윙이나 이오테크닉스, FST, 삼성전자 밸류체인들의 낙폭이 지난 거래일 날 조금 컸어요. 한 두 자릿수 정도.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저희가 주말새 그런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행정부 차원에서 또 H200을 중국에 판매하는 걸 허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네. 아직 허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H20은 이미 팔고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조금 높은 사양의 것을 판매하게 되는데 이거는 HBM3E더라고요. 예. 그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납품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풀리게 되면은 매출에서 또 직접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에서 발표할 때도 나왔지만은 네. 중국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쵸. 그것을 엔비디아 스스로도 이 부분을 뭔가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였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정말 이거는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걱정이 아니고. 뭐 이제 그 예. 이번에 이제 중국 판매가 허용이 된다라면은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 실적에서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한테는 또 하나의 이제 또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저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된다라면은 반도체 업종 전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그렇죠. 또 어떤 그런 그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반도체 센티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저희가 AI 안에서 좀 대응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게 전력주거든요. 전력주도 사실 그동안 상당히 견조했는데 마지막 거래일 날 조금 많이 빠졌어요. 이것 또한 기회일까요? 사실 이제 AI 버블론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전력기기 산업의 어떤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미국 쪽에서의 어떤 수준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한 빅3,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또 LS 일렉트릭의 3분기까지의 수준을 보면 한 27, 8조 이 정도의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지금 쌓아놓은 것만 가지고도 한 4, 5년 먹고 산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인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또 2040년까지 약 한 12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진행을 해요. 전력 인프라 투자.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HVDC, 초고압 직류송전,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 한 이것 또한 8조 규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전력기기라든가 또 이제 뭐 어떤 뭐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쪽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계속된 이런 수주의 증가
그리고 어떤 있으니까. 산업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예. 주가는 근데 이제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국면이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뭔가 로이즈가 나왔을 때 흔들릴 수 있겠지만은 지금의 어떤 이런 이익이라든가 이 밸류에이션의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확대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마찬가지로 전력 설비도 이 부분에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숫자를 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네. 긍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이번 텀에 LS 일렉트릭이 좀 대장이던데 네. HD 현대일렉이랑 효성중공업은 이평선을 좀 깨고 내려왔어요. 어떤 기업 좀 매력적일까요? 근데 사실 저는 뭐 네. 지금 기술적으로 봐서는 말씀하신 대로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성중공업이 조금 이제 최근에 약간 그 기술적인 모양이 안 좋아진 건 사실인데 예. 상대적으로 그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쵸. 이제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LS 일렉트릭이 최근에 뭐 미국에서의 어떤 입단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LS 일렉트릭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쪽이지만은 또 이건 또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아요. 사실 뭐 저는 그런 그 우리가 얘기하는 빅3들은 네. 크게 뭐 차이가 있다거나 하진 않다. 그때그때의 기술적인 부분에 따라서 조금 주가가 움직인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AI 버블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같이 고민해 봤고요. 이번에는 저희 마지막 거래일을 살펴봤을 때 하락장에서도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을 보였던 섹터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이오죠. 인벤티지랩 기다리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죠. 인벤티지랩을 계속 볼 것인가 아니면 펩트론 G2G 바이오 다음 타자에 가서 길목을 잡고 서 있을 것인가. 사실 뭐 인벤티지랩의 이번에 기술 계약은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 기존의 것들에다가 플러스 알파 효과가 나는 기술 계약이에요. 추가 공동 연구 계약이라는 부분. 이거를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완전히 새로운 계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거에서 적응증을 좀 확장을 시키고 이런 계약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뭐 이런 펩트론이나 G2G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은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의 기술력이에요. 이들은 전부 다 독자적인 플랫폼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 이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빅파마들하고 이제 기술 계약을 맺거나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공통적으로 각사의 그 독자적인 플랫폼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은 최근에 이제 그 약효 지속성이라는 쪽에 꽂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제 지금 뭐 일주 단위로 맞아야 되는 거를 한 달로 늘린다든가 6개월로 늘린다든가. 이런 식의 지금 어떤 그 변화에 지금은 꽂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고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이제 기술 수출이라든가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한 비만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어떤 하나의 그 이 질환이 아니고 적응증보다 상당히 그 넓혀갈 적응증의 수 있는. 확대라든가 네.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펩트론 같은 경우가 지금 요번에 스웨덴의 제약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제 그 일라일리에 지금 기술 수출을 했는데 스웨덴 제약사의 기술에 대해서 이번에 평가가 좋았는데 네. 스웨덴 제약사의 그 평가가 한 가지 안 좋았던 게 내약성의 문제예요. 고용량의 그 약을 투여했을 때 내약성의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펩트론의 기술이 상대적으로 이쪽에서 우위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이제 뭔가 상대적으로 다른 그 경쟁사들과의 그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 우위에 있는 쪽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상당히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딱 이런 종목들 펩톤이 좋다, 뭐 G2G 바이오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빅파마들한테 어떻게 얼마나 적용이 되느냐를 보면서 네. 우리가 이제 그 종목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역성에 대한 부분 또 팁을 주셨습니다.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한번 트래킹 해보시고요. 끝으로 이번 주가 또 본격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는 주간이지 않습니까? 실적 랭킹을 봤더니 메디큐브가 뭐 또 잘 팔리고 있다. 그럼 또 APR 생각나고요. 최근에 견조한 유통주 흐름도 궁금하고요. 이쪽 어떻게 보세요? 가장 최근에 사실은 재료가 됐던 부분은 역시 중요 갈등이 부각이 되면서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업종이라든가 수혜. 뭐 이제 이런 상대적으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떻게 저는 이제 그 하나의 그 모멘텀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사실은 그 이전에 저는 실적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실적 부진에 사실 그렇죠. 굴레에 있었는데 요번에 3분기에 이제 실리콘2의 실적이라든가 또 이제 최근에 APR의 어떤 미국에서의 그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서히 화장품이 다시 실적의 회복되고 성장세, 있다. 회복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의 어떤 성장의 재현이라든가 예. 또는 이제 새로운 시장, 유럽이라든가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시장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분기는 가장 성수기이고 요번에 이제 관세 영향도 이제는 조금 완화가 됐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4분기 실적은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뭐 지금 소비 유통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사실은 최근에 이제 백화점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 가장 큰 현재. 이유는 예. 단순히 어떤 소비의 문제가 아니고 예. 이제는 이들을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고객들이 와가지고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기서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경험. 그러한 쪽으로의 어떤 이제는 좀 더 진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가 주가가 계속해서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부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이런 유통 소비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의류주들도 많이 올랐는데 예.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지금 계속해서 뒤에 이제 식품주들도 그렇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뭐 다른 재료들도 있지만은 저는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역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애널리스트 모셔서 얘기 들어봤을 때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부지에 땅값이 계속되고 있어서 현백을 보자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펀더멘털의 일환이겠죠. 자, 오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 대표님 오늘 시장의 맥점은 어디 좀 실릴까요? 사실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런 그 저는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 내내 변동성은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동성을 이제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조금 그 하락의 겁을 먹기보다는 예. 하락을 어떤 그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매수 기회로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역발상이 지금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저는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쪽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모로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이등근 대표님 고맙습니다.